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이들이 인간 의사가 아니라 외계인 얼굴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믿지만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몇 번의 접촉을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폭풍을 쫓는 사람이고 몇 주마다 UFO를 본다. 나는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거의 마치 그들이 나를 쫓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순전히 미친 사람들인가? 당신은 이 행성들을 보았다. 어떤 종류의 우주인가? 우주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20명의 무서운 사람들을 살펴보며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특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내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겨질 만큼 진보한 수준의 존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던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의 경험들이 그의 삶을 개선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호텔 매니저로서의 경험과 외계인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공유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다루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것이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인식했을 때 그는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기억을 회복하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귀요법을 시작한 결과 그는 과거의 사건들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납치당한 밤의 기억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 썸네일에서는 외계인과 같은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장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진짜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러시아 마스 소년. 군사 무기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핵 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 충돌은 지구상의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성에서의 보호가 아직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출신인 소년 보리스 키프리안노비치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외계인이라 주장하며 놀라운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화성에서 착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독특한 주장과 천문학적인 지식으로 소셜미디어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보리스는 이전에 화성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화성인들이 외계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인디고 아동 중 한 명으로서 지구인을 지구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신화적인 대륙 나무아 시대의 지구를 방문한 경험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우주선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초자연적 전문가들은 그의 오라를 조사한 후 그가 불규칙하게 강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으로 보리스와 그의 어머니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이 알 수 없는 러시아 보호구역 안에서 생존 중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클레어. 엘리자베스 클레어는 1956년부터 1963년 사이에 외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남아프리카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7살 때 처음 외계인과의 접촉을 경험했으며 그녀는 이 시기에 외계인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클레어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주의식을 믿으며 그녀의 책 빛의 장벽 너머에서는 평화, 사랑, 이해, 생태학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완벽한 유토피아적인 베니안 문화의 지혜와 지식에 기속된 이상적인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클레어는 국제 은폐 작전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며 외계인 기술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납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클레어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몇몇은 그의 주장이 증인들에 의해 지지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티와 바니 힐.
베티와 바니 힐은 뉴햄프셔주 시민으로 포츠머스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961년 9월 19일 그들은 몬트리올에서 휴가를 마치고 뉴햄프셔의 화이트 마운틴을 지나는 도중 밤 늦게 하늘에서 다가오는 빛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니는 망원경을 통해 자동차 위에 떠있는 이상한 형태의 물체 위에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순간은 집으로 향하는 도중 약 35m를 더 이동한 후였으며 그 이후 약 2시간 동안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바니의 신발은 심하게 긁히고 베티의 옷은 찢겨지고 더러워졌지만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최면 치료를 받은 후 외계인 납치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베티의 경험으로 인해 UFO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언론의 관심 덕분에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외계인 접촉에 대한 언론 보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힐 부부는 뉴햄프셔 마을에서 활발히 정부 봉사자로 활동했으며 특히 UFO 납치와의 관련해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바니는 미국 민권위원회의 지방 이사회에 속했으며 두 사람은 모두 NAACP 회원이었습니다. 마셜 F. 라이트는 텍사스에서 천국의 문 종교 사이비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과학소설과 성경을 논조로 삼아 자신을 선지자로 선언했습니다. 1997년에는 그의 그룹을 우주로 이동되기를 희망하며 대규모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파트너 보니 L. 네틀스는 자신들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계시록에 언급된 두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은 다양한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시도했으며 성관계, 음주,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거짓말과 규칙을 어기는 것은 둘 다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애프라이트와 네틀스는 일치성을 중요시키며 회원들은 성별과 성적 취향을 숨기기 위해 헐거운 옷과 짧은 머리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힘들게 했습니다. 그룹은 1980년대에 실내로 이전하여 여러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했으며 일부 회원들은 외부 세계에서 실제 이름으로 직장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에 네틀스가 암으로 사망하자 애프라이트는 마음이 아프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는 애프라이트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으며 세상이 끝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 발견된 할에서 보프 해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해성을 다음 단계로 이동시킬 우주선의 조직이 오고 있다는 징후로 여겼습니다. 1997년 할에서 보프 해성이 지구에 가까워질 때 애프라이트와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3월 21일 그들을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졌고 모두 같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칠면조 파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아이스티. 이후 하루나 이틀 후에 혜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 애프라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보드카와 바비투레이트의 혼합물을 섭취하여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모두 동일한 보라색 수건으로 감싸였습니다. 대규모 자살로 인한 천국의 문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불안해했습니다. 언론은 자살 전에 애프라이트가 만든 비디오의 일부를 방영하며 그들의 목표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과 함께 가입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자살 직전 영상은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니나 쿨라기나, 러시아 여성인 니나 쿨라기나는 특히 정신운동 능력에 대한 능력을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생전 동안 20년 동안 소련에서 학술 연구원들은 그녀의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쿨라기나는 숨겨진 자석과 실을 사용하여 그녀의 업적을 달성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다양한 책과 잡지의 저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한 번 이상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987년에는 쿨라기나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소련 공식 잡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주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의 정신운동 능력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딜린지, 외계 토지 소유권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들이 다른 행성, 천체 또는 우주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떤 권위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과 조직들은 달과 같은 천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소유권 증명서인 달의 행시를 통해 일부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행성이라고 알려진 모든 소유재산의 소유권을 선언하는 것으로 공증되어 소유권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등록시킵니다. 예를 들어 딜 린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매체의 관심을 끌며 우주의 주인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심론자들은 일린 카운티가 천체에 대한 소유권서를 제공할 권한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권위 있는 기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비노인선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 화장 예술가는 성없는 외계인이 되기 위해 5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현재까지 이 사람은 성공적입니다. 비노 22는 남성이나 여성으로 식별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니는 10회 이상의 성형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생식기, 백곰, 뉴두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는 추가 16만 달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외계인과 같은 이미지를 투영하고자 하며 그는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은 혼합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는 17살 때부터 성과 성별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비니는 의료진을 찾아본 적이 있지만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여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기 없이도 살 수 있으므로 왜 성기가 있어야 할까요? 비니는 종종 눈에 띄게 검은색 연락을 착용하고 손톱에 뾰족한 모양을 만들어 다른 세계적인 모습을 강화합니다. 그는 사회에서의 성 역할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서로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깨우고자 합니다. 그의 목표는 모두가 보통과 다른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탈레드 출신 남자 1954년 7월 옷을 잘 입은 남자가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세관으로 향했지만 이후 일은 모두를 곤혹스럽고 걱정하게 했다. 세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 신비한 승객은 자신이 탈레드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백인처럼 보이는데 수염을 기른 그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그러나 그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에 대해 세관 직원들은 그가 주장하는 국가를 몰라 곤혹스러워했다. 그의 여권은 발급되었지만 그의 출생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를 지칭하는 요구에서 그는 안도라 공국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는 왜 그의 나라가 안도라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그는 세관 직원들과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문을 지키는 경비원들은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란 건 다음날 아침에 그 남자가 사라졌단 거예요. 그의 개인 서류도 함께 사라졌다. 그를 찾는 수색은 헛되이 끝났다. 의문의 남자는 그가 소위 탈레드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나라는 또 다른 우주에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도 평행 차원을 통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말로는 그가 시간여행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객실은 다층 호텔의 고층에 있어 경찰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넷 조작일 수도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깊은 호기심과 화제를 가져다 주었다. 켈빈 파커와 찰스 힉슨. 켈빈 파커는 40년 전 파스카골라 강둑에서 이상한 비행물체와 그 승객을 봤고 2011년 그의 사망 이후까지 당국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린 켈빈 파커는 힉슨이 다녔다고 주장하는 다른 세계의 회색 개발 생물체에 대한 방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973년 10월 11일에 체험이 그의 생활을 전복시켰다고 주장했다. 파커는 TV 팀과 UFO 애호가들을 태운 워커의 조상에서 일했던 그와 힉슨의 관심에 놀랐다. 수십 년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이사를 해왔고 최근 몇 년간 미시시피의 갤프 해안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톱뉴스를 낳았고 UFO 목격담이라는 세계적인 물결을 일으키며 역사상 가장 철저한 수사 사건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결함을 찾으려는 경찰부터 이 이야기를 쓴 작가까지 파커 자신도 자신이 외계인인지 악마인지 방문을 받는 것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올해 58세인 파커는 그의 삶을 뒤엎은 날밤 18살이었다. 그와 힉슨은 낚시를 하다가
파스칼구라 강둑에서 푸른 빛을 내는 UFO를 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싱소리를 냈다고 보고했다. 힉스는 회색 피부와 개 모양의 발톱을 가진 새 생물체가 그들의 팔을 잡고 탈출한 곳에 두었다고 주장했다. 파커는 의식은 있지만 마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 후 그들은 철저히 조사를 받고 사건 발생 해변으로 돌아왔다. UFO가 사라졌어요. 파커가 자기들을 모으려고 했어요. 힉스는 일어난 일을 보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차에 보관된 술셋 잔이 필요하다. 이번에 강가에서 당한 것을 기념하는 역사적 표지도 없고 UFO 기념품을 파는 상인도 없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의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웃었다. 파커는 그가 그날 밤에 대해 상반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동안 나는 그 생물체들이 외계인인지 악마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알렉스 콜리어. 콜리어는 전 미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로 에일리언과 새끼월을 보낸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알렉스 콜리어는 1980년대에 두 개의 에일리언과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그들은 인류가 여전히 우주의 하나의 차원만을 보고 있지만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리어는 알고 있는 몇몇 UFO 애호가들에 의해 조상으로 여겨지는 두 개의 안드로메다인 비사에우스와 모랑과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사는 1960년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집 앞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깨어나 보니 UFO 안에 있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UFO 안에서 두 개의 에일리언과 이야기하기 위해 특별한 벨트를 착용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UFO에서 그들과 3개월 이상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스탠 로마닉. 스탠 로마닉은 여러 차례 에일리언에게 납치당한 것을 주장하여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9명의 에일리언에서 인간 혼합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그는 그들이 지구를 방문하고 무서운 전화통화를 통해 부와 소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진, 비디오 및 오디오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이름은 부정한 이유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는 2017년 12월반 이상의 가정에서 2년을 석방되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었으며 엄격한 감독하에 10년 동안 받아야 할 심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8개월 동안의 조사를 실시하여 그의 기기에서 300개 이상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로마닉은 이전 형량 중 많은 법정 세션을 놓쳐 10년간의 강도 높은 감독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일리언 접촉 주장이 완전히 사실임을 주장합니다. 길 페레즈.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스토리 아크에는 초능력, 시간 여행 및 순간이동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로,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초능력과 시간 여행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주인공들의 성장과 도전, 우정 및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테마를 탐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요소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자들은 시간 여행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공간과 함께 굽힐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순간이동과 외계인 납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실제로 관측된 이벤트나 보고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가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소설의 상상력과 현실의 가능성을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빌리 메이어. 에드워드 알버트 메이어. 별명 빌리는 UFO 종교인 경계 및 정신과학과 UFO 연구를 위한 자유공동체의 창립자입니다. 메이어는 1970년대 동안 PLEIAEREN이라고 알려진 외계인들과 꾸준한 접촉을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금속 샘플, 소리 녹음 및 영화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메이어는 유대교, 기독교 및 이슬람에서 나온 6명의 예언자의 7번째 환생임을 주장합니다. 의심론자들과 UFO 학자들은 메이어를 사기꾼으로 광범위하게 비난했으며
그는 외계인 우주선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모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어의 예언은 종종 유대인을 오는 재난의 주범으로 비난합니다. 1997년 메이어의 전 아내는 그의 이미지가 쓰레기통 뚜껑, 카페핀 및 기타 가정용 물건을 사용하여 만든 우주선 모형이며 그의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주장도 거짓임을 인터뷰어들에게 알렸습니다. 트레비스 월튼은 미국의 산림관리 작업자로 1975년 11월 5일에 애리조나 주 해버의 아파치 시트그리브스 국립산림에서 나무를 베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합니다. 1975년 10월 20일 MBC는 바니와 베티 힐 부부의 외계인 납치를 주장하는 특별 제작 TV 영화인 UFO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숲을 거니는 운전자가 고공에 떠있는 빛에 다가가면서 빛빛에 맞아 나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방송 이후 몇 주 안에 월튼이 빛빛에 향해 숲으로 걸어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해 여러 탐색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5일 6시간 후 11월 12일 자정 직후에 월튼은 해버의 공중 전화부스에서 자신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 후 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월튼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셔널 인콰이어에 판매하여 전국적으로 발표했으며 크루에게 $5,000의 상금을 주었습니다. 월튼은 1978년에 자신의 주장되는 납치에 대한 책인 월튼 경험을 썼으며 이 책은 1993년 영화 하늘의 불로 변환되었습니다. 월튼의 이야기는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으며 그는 여전히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팟캐스트에서 자주 출연합니다. 월튼 사건은 주로 UFO 및 외계인 납치 믿음자들 사이에서 가짜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월튼 가족이 오랜 기간 UFO 애호가이자 장난꾸러기였으며 최근 TV 영화를 보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이먼 파크스는 노동당 의원으로 5살 때 외계인 홀로그램과의 첫 경험을 주장합니다. 파크스는 영국 북요크셔 주의 위트비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외계인들의 방문과 납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53세인 그는 자신의 신념인 스테이크스비의 대변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계인들은 그를 대규모 집회를 싫어하므로 회의 중에 그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크스는 자주 방문하는 외계인 종족은 초록색이며 7피트 크기의 멘티드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자주 망토를 입은 채로 그를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크스는 진실을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 지역의 상담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신 돈을 훔치고 국가를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페널티 포인트를 넘겨주기를 부탁한 의회 의원들과 위대한 타이쿤 및 은행가들에게 분노를 터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크스는 이전에 외계인인 고양이 여왕이라고 불리는 외계인과 ZARKA라는 아이를 낳았다고 공개했으며 그는 매년 약 4회 외계인과 성관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크스는 자신의 외계인과의 만남을 그리는데 몇 시간을 보내며 외계인들을 만난 후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그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슈타르 우주사령부 조지 워싱턴 반 타셀은 미국의 UFO 연구가이자 저자였습니다. 아슈타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UFO 접촉을 채널링했다고 주장하는 외계인이나 그룹을 나타냅니다. 조지 반 타셀은 1952년에 처음 아슈타르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슈타르와 관련된 경험이 다양한 상황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학계는 아슈타르 운동을 중요한 종류의 UFO 종교로 연구합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아슈타르와 지구인들의 임박한 구조를 준비 중인 은하법 집행 조직의 개념이 확산되었으며 그때의 유명한 이종 10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과학적 지식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예측들의 공공적 실패는 중요한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는 중앙 관할 기관의 부재로 인해 아슈타르 사령부 운동의 성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킹 투탕카멘의 외계인 단검 킹 투탕카멘 또는 단순히 킹 투트는 3300년 전에 9살 때 고대 이집트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 10년 후에 사망하여 매우 기억하기 힘든 통치를 마쳤습니다.
소년 황제에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죽음으로, 특히 그의 묘지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은 1922년에 수년간의 발굴 끝에 킹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발견된 훌륭한 물건들에 대해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전적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훌륭한 단검이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재화 중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하나는 금 손잡이와 칼집을 가진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킹 투트의 지위에 어울리는 금 검은 그럴듯하지만 철 단검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청동 시대이며 철광석의 고온에 녹이기 절차를 완벽하게 다루기 위한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분석 장비를 사용한 후속 분석에 따르면 이 철 단검은 접근 불가능한 철 광석 소스 대신에 우주에서 온 철성 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입니다. 2017년에 프랑스 전문가가 청동시대에 사용된 모든 철이 우주에서 온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년 황제의 단검은 실제로 외계에서 왔습니다. 그는 신성한 혈통을 가진 왕으로서의 알맞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파라오 아후나테온, 18세기 말경, 아후나테온이 왕위에 오르면서 고대 이집트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적 관계를 유지하던 대국이었습니다. 아흐나테오는 아테네 후계자를 뜻하며 이는 아메노템 4세가 전통적인 신들을 떠나 아텐 신앙을 신설하며 채택한 이름이었습니다. 아흐나테오는 태양신 아텐의 승인을 받고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제 관료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 일신교를 세우려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집트의 신성한 지배자로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17년 동안 통치한 그는 도시 아흐에탄을 건설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는 버려졌습니다. 아흐나테온의 폐쇄적인 통치는 그의 아들 투탕카멘, 장군 호렘헵, 그리고 라메세스 대왕을 비롯한 여러 파라오들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집트 역사에서 적대적인 인물로 기억되며 그의 기념물은 파괴되고 아텐에 대한 신전은 철거되어 전통적인 신들의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한 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샬 애플 화이트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